거상의 피, 단단한 복수기, 몰락과 비극의 시작 제1장, 개성의 포화, 심진사 가문의 비극. 그 송악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개성은 고려 시절부터 상업의 중심지이자 물산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자 학식 높은 선비로 칭송받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심진사였습니다. 심진사는 백성들에게 후덕하고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신용의 표상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곳간에는 은하와 인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심진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이, 따니, 붉을 단에 저 이 자를 쓰는 아이였습니다. 단이는 자라면서 여느 양반가의 규수들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바느질이나 자수보다는 아버지가 보던 사랑방의 서책과 장부를 몰래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한 번 본 숫자는 절대로 잊지 않는 비상한 명민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진사는 그런 딸을 보며 네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개성을 넘어 천하를 호령할 거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허허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거대한 부는 이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심진사가 가장 믿고 가문의 대소사를 맡겼던 사촌 동생 최창권은 겉으로는 온화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형의 재산과 명예를 통째로 집어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창권은 수년간 심진사의 도장을 위조하고 거짓 장부를 만들어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심진사 가문의 가혹한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심진사의 대저택을 에워쌌습니다. 가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창권의 밀고로 들이닥친 의금부 도사들은 심진사 부부를 사정없이 포박했습니다. 심진사는 사촌동생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이 저택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다니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저 악인의 손에서 명예를 되찾거라. 그 아비의 마지막 외침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기 전 가문의 가장 충직하고 힘이 장사였던 젊은 머슴 무길, 이 단위를 들쳐업었습니다. 무길은 최창권의 자객들이 휘두르는 칼날을 몸으로 막아내며 어둠이 짙게 깔린 뒷문으로 탈출했습니다. 겨우 12살이던 단이는 무길의 등에 엎인 채 불타오르는 집과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피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최창권은 형의 시신 앞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개성 제1의 대부호가 될 야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지옥 같은 피난길과 무길의 맹세. 의금부의 추적을 피해 단이와 무길은 험준한 산세를 타며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발은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어린 단이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마른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늑대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길아, 나는 울지 않는다. 내 눈물은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날, 그날 단 한 번만 흘릴 것이다. 무길은 어린 애기 씨의 서슬 퍼런 기계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기 씨, 소인 무길의 목숨은 심진사 대감님 덕분에 건진 것입니다. 이제 제 목숨은 애기 씨의 칼이자 방패입니다. 애기 씨가 복수를 원하신다면 소인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대감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성씨를 바꾸고 가장 천한 경기도와 황해도 접경지대의 마천루 장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는 양반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머리를 댕기머리 대신 사내처럼 상투를 틀어 올렸고 거친 무명옷을 입은 채 심씨 사내 아이로 위장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의 서막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대한 복수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가는 세월과 성장의 에피소드 제3장 장터의 밑바닥에서 배운 천하의 상술 에피소드 1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니는 장터의 밑바닥에서부터 뼈저린 생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약재상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전국 팔도의 약초 종류와 약효, 그리고 시세가 변하는 원리를 완벽하게 깨우쳤습니다. 어느 해 겨울 평안도 일대에 지독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탐욕스러운 상인들은 역병의 치료제인 고삼과 길경의 가격을 평소의 수십 배로 올리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당시 17살이던 다니는 이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무기라,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저들이 고삼을 매점매석할 때 우리는 남쪽에서 흔하게 버려지는 감초와 생강을 싼 값에 대량으로 들여와야 한다. 애기씨, 감초와 생강으로 역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다니는 싱긋 웃으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역병을 직접 고치지는 못하나 저들이 파는 고삼은 성질이 너무 써서 단독으로 먹으면 위장이 뒤집어진다. 반드시 감초가 들어가야 약을 다릴 수 있지. 즉, 고삼의 값이 오를수록 감초의 수요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 다니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고삼을 잔뜩 쥐고 있던 거상들은 결국 다니가 독점한 감초를 사지 않고서는 약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니는 이 판에서 거상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단 일주일 만에 은화 수백 냥을 벌어들였습니다. 아로 옹봉유 첫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심리를 조절하고 판을 짜는 거상의 지략을 몸소 체득해 나갔습니다. 제4장 마적단과의 대담한 거래 에피소드 다니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와 무길은 황해도와 평안도를 잇는 험난한 고개인 멸악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차에는 어렵게 구한 최고급 의주 인삼 수십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흉포한 마적단 흑풍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칼을 겨누자 무길이 본능적으로 다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길의 손에 쥔 몽둥이에 힘이 들어갔지만 머릿수가 너무 많아 승산을 장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차 뒤에서 다니가 차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산의 옷을 입은 다니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천하의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칼을 겨누느냐. 다니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짱짱하게 울렸습니다. 마적단의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목숨이 아깝거든 마차와 인삼을 두고 꺼지거라. 다니는 오히려 두목의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며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삼은 한양의 판서 대감에게 바쳐질 물건이다. 다니는 너희가 이것을 빼앗아 장터에 내다 파는 순간 포도청의 추적을 받아 이 산 전체가 토벌당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나와 거래를 한다면 너희는 평생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될 황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거래를 말하는 거냐?
두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희 흑풍조가 이 멸악산을 지나는 다른 야바위 상인들의 통행세를 받는 대신 나의 상단 물주들을 안전하게 호위해 다오. 내가 벌어들일 수익의 두 할을 매달 너희 산채로 직접 보내주겠다. 관군의 토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인 내 상단의 호위무사가 되어 떳떳하게 가문을 먹여 살릴 것인가?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단위의 서슬퍼런 기백과 정교한 이익 배분의 두목은 결국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단위는 무력적인 조력자들까지 손에 넣으며 서북방 장터에 보이지 않는 거물 단 이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유약한 딸은 완전히 죽고 장사의 신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치밀한 설계와 원수 앞에서의 연극, 제5장, 개성상권 진입과 최창권의 약점 포착. 어느덧 30에 가까워진 단위는 거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거상이 되었습니다. 무길은 웅장한 체구와 날카로운 무예를 지닌 호위 대장으로 변모해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지요. 이제 복수의 칼날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리마는 그리마는 하리마는 웅장한 그리마는 칼날을 강자가 되어 주었지요. 단위는 무기를 개성으로 먼저 보내 최창권의 근황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최창권은 심진사의 재산을 가로챈 뒤 고리의 고리 대금업과 매점 매석으로 개성 백성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원님과 이방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독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재무력과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무기라, 최창권은 의심이 많아 평범한 수법으로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제 눈을 찌르게 만들 정교한 덫을 놓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의심이라는 눈도 멀어버리는 법이니까. 단위는 자신을 한양 조정의 은밀한 비자금을 움직이는 대거상 단 이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가마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위풍당당하게 개성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1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만 단이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6장 황무지 산을 황금산으로 둔갑시킨 사기극 에피소드 3. 단이는 최창권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 먼저 거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성 관아의 이방을 거액의 은화로 매수하여 최창권의 귀에 특급 비밀이 들어가도록 흘렸습니다. 이방, 최 대감에게 슬쩍 흘려주시오. 이번에 한양의 영의정 대감께서 서북방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개성 인근의 토지를 비밀리에 매입하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말이오. 내가 지금 매입하려는 땅을 최 대감이 먼저 사들인다면 나중에 조정에 되팔 때 10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도 함께 말이오. 돈독이 오른 최창권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몸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았던 그는 단위를 직접 시험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개성에서 제일 가는 기루의 은밀한 독방에서 마침내 원수 최창권과 단위가 마주 앉았습니다. 최창권은 눈앞에 화려한 청년 거상이 자신이 15년 전 죽이려 했던 형의 딸 단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이사라 하셨는가? 한양의 대단한 물주라 들었네만 왜 하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개성의 저 돌산과 황무지들을 사들이려 하는가? 내 눈은
속이지 못하네. 최창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이를 압박했습니다. 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듯 차를 들이켰습니다. 최 대감,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좋습니다. 어차피 이 넓은 개성 땅에서 대감의 도움 없이 일을 진행하긴 어려우니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단이는 품 안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어사장인 이 찍힌 조정의 기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조정에서 이번에 청나라와의 국경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거대한 화약고와 군 주둔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개성 북쪽의 돌산 일대입니다. 이 보안이 새어나가면 저나 대감이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까지 황무지 땅 문서들을 확보해 조정에 넘기면 조정에서는 그 대가로 평안도, 평양의 소금 전매권과 황금 수만 양을 지급하기로 약조했습니다. 저는 당장 한양에서 급전을 가져올 시간이 부족해 이 거대한 노다지를 독식하지 못하고 대감께 동업을 제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서에 찍힌 붉은 인장과 관아 이방의 확답, 그리고 단이의 당당한 태도에 최창권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백배의 이, 그리고 평양 소금 전매권이라는 달콤한 과일이 그의 의심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단 이사, 그 땅 문서라면 내가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오겠네. 대신 그 소금 전매권과 황금의 7팔은 내 몫이어야 하네. 단이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 내일 밤 자시에 이 기루에서 현금 수만 양과 땅 문서를 맞교환하십시다. 결. 완전한 파멸과 정의의 실현제 7장. 원수의 파멸과 되찾은 이름 최창권은 100배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소유의 기와집과 상점들을 헐값에 저당 잡혔고 사방의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은화를 빌려 수만 양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단이가 미리 짜놓은 함정인 아무 쓸모없는 거대한 돌산과 척박한 황무지 땅 문서들을 전 재산과 맞바꾸어 단이의 앞에 바쳤습니다. 이튿날 밤 기루의 비밀방에서 전 재산이 담긴 은화 상자들과 땅 문서의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창권은 가짜 땅 문서와 위조된 조정 밀서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단이사, 진정 고맙네. 우리 가문이 이제 조선 제1의 가문이 되겠구려. 단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투를 풀었습니다. 길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15년 전 멸문지화를 당했던 심진사의 외동딸 단이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단이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품인 피 묻은 가문의 문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최창권, 이 인장이 기억나느냐? 최창권은 탁자 위에 문장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는 죽은 심진사의 단이? 그래, 내가 바로 내 놈의 탐욕 때문에 불길 속에서 부모를 잃고 쫓겨났던 단이다. 칼로 너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기에 나는 내 놈이 가장 사랑하는 재물로 너를 가장 처참한 지옥에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네가 품에 안은 그 밀서는 가짜이며 네가 전 재산을 바쳐 산 땅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버려진 돌산이다. 아, 그 순간 방문이 거차게 열리며 호위 대장 무기리 포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단이가 미리 최창권의 불법 고리대금 장부와 과거 가문을 음해했던 증거들을 모아 한양의 청렴한 암행어사에게 고발해 두었던 것입니다. 최창권,
너를 가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형제를 살해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죄로 체포한다. 무길의 호통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최창권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과 전 재산이 날아갔다는 충격에 핏대를 올리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와 그의 남은 가산을 차압했고 최창권은 관가로 끌려가 평생 차디찬 감옥에서 썩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지요. 제8장 에필로그. 다시 피어난 개성의 등불. 모든 복수가 끝난 이튿날 아침, 다니는 15년 만에 되찾은 부모님의 옛 저택마당에 섰습니다. 불타오른 자리에 새로 지어진 기와집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품 안에서 아비의 인장을 꼭 쥔 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무길의 등 위에서 결심했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고 아기는 스스로 파멸하였습니다. 무길이 곁으로 다가와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기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심진사 대감님의 홀령도 저승에서 편히 쉬실 것입니다. 단이는 최창권에게서 회수한 막대한 재물의 절반을 그동안 최창권에게 고혈을 쪽쪽 빨렸던 가난한 개성 백성들에게 전례 없는 은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쌀을 주고 병든 이들에게는 약재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은 심진사의 덕이 그의 딸 단이 애기 씨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옛 심씨 상단을 다시 일으킨 단이는 무길과 함께 개성을 넘어 전국을 무대로 하는 진정한 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스스로 단단해진 여인, 지혜와 배포로 원수를 무너뜨린 단이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장터마다 가장 통쾌하고 애틋한 야담으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지혜는 칼보다 강하고 진정한 부는 배풀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깊어가는 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단단한 기계가 자라고 있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주머니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